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다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욱 인생 사는 게 힘이 드네요. 어디에다가 시원하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까 싶어도 제 살을 파먹는 것 같아 마음껏 말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는 제가 아는 지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저는 사는 곳을 떠나 지방으로 홀로 내려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더욱더 마음의 골이 심하게 파이는 것 같아 이렇게 인터넷상이라도 제 사연을 말하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복잡한 가족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들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야 그때의 선택들이 후회되네요. 사실 저는 원래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을 하여 딸이 2명 있습니다. 두 남편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딸들마저 저와 떨어져 멀리 살고 있네요. 저의 작은 딸은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에게서 생긴 아이예요. 아이의 아빠는 대학 선배였고 대학생 시절부터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까지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교도 되지 않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재력가 집안이었지만 저는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사회에 나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둘이 오래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와 수준이 맞지 않는 저의 집안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죠.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몇 번이고 헤어지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미 그에게 집안에서 정해진 약혼녀가 있다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그는 저와 못 헤어진다고 맞서 싸웠지만 어느 순간 그도 저와의 결혼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곤란하다는 듯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마주하고 나니 저는 자연스럽게 그와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인연이 아닌 사람을 붙잡아 봐야 어쩌겠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를 사랑했어도 저를 반기지 않는 집안의 가족으로 가봤자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물론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쉽게 지워진 건 아니었죠. 우리는 5년이 가까운 시간을 공유했었으니까요. 조금씩 그를 잊어가겠거니 하는 와중에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늘이 얄밉더라고요. 왜 이럴 때 아이를 주셨는지 말이죠. 처음에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 배에 있는 아이의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식장까지 예약했다는 말에 도저히 그를 찾아갈 수 없었어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빨리 결혼을 준비하는 건지 이미 그에게는 저는 과거의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헤어진 뒤였고 그와 제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데 다른 산모들은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듣는 모습이 저를 서럽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원망도 들었죠. 그렇게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저는 병원 복도에서 전 예비 신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손을 꽉 잡고 서 있는 모습에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죠. 전 예비 신랑은 저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잘 지냈어?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그러다가 몸 상해. 자기는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산부인과에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가식을 떠는 모습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전 예비 신랑을 노려보다 약혼녀의 볼록 튀어나온 배에 시선이 향했습니다. 좋기 6개월은 넘어 보이는 배였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임신한 지 이제 3개월이 막 지났는데 약혼녀의 배가 저보다 더 많이 불렀다는 것은 저를 만났을 때도 이미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머리로 피가 몰리면서 눈에서는 불이 번쩍이더군요. 그러고서 저를 챙기는 듯한 그의 말투가 저의 심사를 더욱 뒤틀리게 했어요. 저는 그를 향해 톡하며 쏘아붙였죠.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병원에 왜 왔겠어? 진찰받으러 왔겠지. 그쪽도 보니 그런 것 같네. 이미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안부 묻지 말자. 옆에 있는 사람이나 잘 챙겨. 저는 그렇게 톡 쏘아붙이고 병원을 서둘러 빠져나오는데 그가 쫓아와서 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진찰 받으러 온 거야? 혹시 설마 내 아이를 가진 건 아니지? 너 임신한 거 아니지? 말해줘. 저는 잘게 떨리는 그의 입술을 보며 입을 꽉 깨물었어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애를 가졌을까봐 걱정하는지. 제가 본인 애를 가졌다고 하면 그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나 궁금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정말 이런 남자를 사랑했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의 모습은 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왜? 임신이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나한테 돌아오려고? 아니면 아이라도 지우라고 돈이라도 찔러주게? 그럼 아주 많이 줘야 할 거야. 내가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 앞으로 2명의 몫을 해야 하니까. 그러자 그의 낯빛이 샛노랗게 변했습니다. 분명 그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겠죠.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더욱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너에게 돌아가지 못해. 네가 아이를 키울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게. 아이를 지운다고 하면 그것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어떤 걸 원해?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그의 말에 정말 울컥이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저는 꾹꾹 눌렀습니다. 뭐?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잘도 내뱉는다.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 돈을 준다고 진짜 우리의 5년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구나. 알겠어. 당신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그 여자나 챙겨. 우리 여기서 선 확실히 긋자. 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낳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야. 혹시라도 서로 안부를 듣더라도 우연히 누가 하나가 죽었다 해도 그냥 모른 척하며 살자. 난 이제 너랑 할 말 없어. 저는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미 정리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의 입으로 그런 말을 들으니 다시 심장을 후벼 파는 게 너무 아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울 자신이 안 섰거든요.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클 아이도 미혼모로 살아갈 제 자신도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쉽게 지우겠다는 선택도 할 수 없었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세상에 고립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선배는 아이 아빠와도 친한 친구였죠. 정희야, 어떻게 된 거야? 경수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서 바로 연락했더니 통화가 안 돼서 왔어. 너희 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경수가 왜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냐고. 저는 선배에게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 상황을 선배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감도 안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애를 처음부터 지켜봐왔던 선배에게 우리의 끝을 알려주는 게 예의 같았어요. 선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집안에서 엮어준 약혼녀래요. 선배도 알다시피 저랑 경수 오빠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어차피 이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말이야? 그래도 둘이 만난 시간이 있는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다.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상한 거야? 너는 경수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너 경수 많이 좋아했잖아. 인연이 아닌 사람을 붙잡아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이미 마음 정리했어요. 차라리 헤어지니 마음도 편하고 좋네요. 내 사람도 아닌 사람, 이제 그만 보내줘야죠. 그때 선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경수랑 깨끗이 헤어진 거 맞는 거지? 이제 둘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 맞는 거지? 저는 그런 선배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랑 만나자. 나 너 정말 좋아해. 사실 경수보다 내가 먼저 너를 좋아했어. 경수가 먼저 너한테 고백하는 바람에 이제까지 내 마음 숨겨온 거야. 정이야, 나랑 만나자. 저는 갑작스러운 선배의 고백에 선배에게서 손을 빼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아이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선배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선배 마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사실 뱃속에 그 사람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가요. 저도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선배의 마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선배는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나만 믿고 결혼하자. 내가 아이 아빠가 되어줄게. 정말 자신 있어. 내 아이처럼 키울 자신 말이야. 아니, 내 아이야. 정이야,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할게. 결국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정신 나갔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애인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선배 친한 친구의 아이예요. 그런데도 지금 저랑 결혼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선배 제정신 아니죠? 술이라도 마신 거예요? 나 제정신이야. 그럼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셈이야? 그럴 자신 있어? 벌써 5개월이라며. 이제까지 결정 못해서 아이를 뱃속에 그대로 둔 거 아니야? 너도 아이 지울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럼 나 믿고 나한테 기대도 돼. 지금 하는 말 전부 진심이야. 내가 지난 5년 동안 너한테 이 말 한마디 못해서 널 놓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니? 이제 안 놓칠 자신도 있고 너를 책임질 능력도 있어. 계속 제게 매달리는 선배를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아야 했던 고통을 선배는 다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친구의 아이를 키우겠다는 정신나간 선배의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뒤를 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정말 저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인 것처럼, 아니, 제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챙겼습니다. 선배는 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와 끼니를 챙기고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였을까요? 저는 그런 선배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선배가 내미는 손을 잡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칠흑같이 깊은 바닷속에 빛이 나타난 것처럼 그는 빛이 났습니다. 저는 제 앞에 밥상을 차려 가져온 선배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정말 나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길 가다가 나 안 버릴 자신 있어요? 내가 손 잡으면 끝까지 같이 갈 용기는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비롯된 불안과 걱정이 깔린 질문을 듣더니 선배는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다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 아니었으면 말도 안 꺼냈어. 걱정하지 마. 끝까지 가자. 길 잃지 않게 내가 손 꼭 잡고 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선배는 말 그대로 제 손을 꽉 붙잡고 본인 집으로 가서 제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정말 뱃속의 아이가 그의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처음 선배의 부모님은 당황하시다가 완곡한 선배의 모습에 저를 받아들이셨어요. 정말 그의 말대로 그는 제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죠. 남편은 제 딸아이를 정말 자신의 친딸처럼 예뻐했어요. 딸아이를 안아들고 어떻게 당신과 이렇게 쏙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활짝 웃는데
그런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는 제 딸아이는 정말 그의 아이였던 거죠. 저도 그에게 최고의 아내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저의 등대로 여기면서 그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죠. 그 뒤로는 모든 게 완벽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냥 이대로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에게 정말 그를 닮은 아들 하나를 안겨주고 싶었는데 결혼 3년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둘째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자신이 가야 할 출장이 아닌데 가기로 한 사람이 모친상을 당해서 자신이 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남편을 그 출장에 너무 보내기 싫었어요. 가슴속 깊이 그를 보내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거든요. 남편이 가방에 짐을 싸면 제가 다시 풀고 또 풀어헤치기를 반복했어요. 왠지 가방 안에 그의 짐들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 출장 꼭 가야 해? 안 가면 안 돼? 여보, 왠지 나 불안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급한 일 생겼다고 안 가면 안 돼? 남편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저를 보며 꽉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마누라가 나랑 헤어지기 싫어해서 어쩌지? 그런데 나 말고 갈 사람이 없어. 이미 나도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정말 나 말고 갈 사람이 없더라고. 금방 다녀오는 거니까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응? 나도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다. 그런 남편을 보고도 저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얼른 그를 꽉 끌어안았어요. 정말 보내기 싫은데 너무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해. 정말 하루면 돌아오는 거지? 금방 다녀오는 거 맞지?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금방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짐을 챙겨 밖을 나섰어요. 아마 저는 그날 그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를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후회로 남았으니까요. 아무튼 다음날 남편이 출장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일이 일찍 끝났어. 이제 출발하려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겠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갈 테니까. 알겠지? 우리 딸한테도 아빠가 금방 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서두르지 말고 안전운전해서 와요. 또 급하게 오지 말고. 맛있는 거 해놓을게.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나 할까 보다. 시장에 다녀와야겠어요. 그와 전화를 끊은 뒤 딸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싱싱한 갈치를 사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치조림에 들어갈 양념을 다 하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두려는데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평소에 그 시간에는 전화가 올 곳이 없어서 의아해하며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재 씨 아내 되시나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10중 추돌 사고로 김민재 씨가 돌아가셨어요. 와서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서 수화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경황도 없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소리치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저는 지나가는 병원 직원을 붙잡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따라 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로 갔습니다. 서늘한 영안실로 들어서니 그 앞에 차가운 침대에 흰 천이 덮여 있더군요. 영안실 직원이 저를 보고 눈앞에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흰 천 아래는 정말 제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까 전만 해도 통화를 하며 걱정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두 눈을 꼭 감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차가운 그의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왜 여기 있는 거야?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내 손 안 놓는다며. 당신만 따라서 오라며. 그런데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어떡해. 일어나. 눈 뜨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에도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이없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한 줄기의 빛이었던 나의 전부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모든 빛이 사그라들었죠. 망망대해 속 갈 길을 잃은 저는 멍하니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저렇게 활짝 웃는데 이제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도 제 손을 꽉 잡는 어린 딸을 보며 저는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러자 딸아이는 저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켜 복도로 나섰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뒤에서 정이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니 저를 버리고 간 그 남자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도 손에 제 딸아이의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상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순간 산부인과에서 마주친 그의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치더군요. 그의 딸아이였던 거죠. 그는 저를 향해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상복 입은 거 보니 너도 누가 돌아가셨나 보네. 우연히 여기서 너를 다 본다. 그동안 잘 지냈어? 소식은 들었어. 민재랑 결혼했다고 하더라. 네가 민재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그 녀석 너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소식 듣고 많이 놀랐지 뭐야? 이제 상관없는 사이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가세요. 아내가 10중 추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너는 딸을 낳았구나. 3살이겠네. 너를 많이 닮아서 예쁘다. 그 사람의 손이 제 딸아이의 머리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를 밀치고 제 딸아이를 뒤로 감추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어디다 손을 올려? 저리 안 가?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우리 각자 살자. 당신 아내가 죽은 거 하나도 안 궁금해.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분향소로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무슨 염치로 내 딸 머리에 손을 올리는 것인지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이제 딸아이와 살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주부로 살았다고 쉽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당장 할 수 있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리를 찾다 보니 마트 점원을 뽑는 공고를 통해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트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시는 얼굴 마주보고 살지 말자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악을 썼는데 말이죠. 저는 제 앞에 나타난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팔을 딱 붙잡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희야, 그날 나도 민재가 아내와 같은 사고로 죽은 걸 알고 이건 나에게 다시 찾아온 운명이라 생각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 내 말 좀 들어줘. 그의 어이없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으면서 이제와 운명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게 웃기더라고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이제 와서 뭘 다시 시작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남은 딸이나 잘 건사하고 살아. 나도 내 딸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제발 각자 살자고. 말귀 못 알아먹어? 그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어. 아버지가 어음을 막지 못해서 회사가 도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거든.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오래전 집안끼리 약혼 이야기가 오갔던 집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결혼하라는 거야. 그럼 어음을 막아주겠다고. 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장남으로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정말 황당한 변명을 잘도 늘어놓는다. 그때 당신 나랑 산부인과에서 마주쳤던 거 기억 안 나? 이미 그 여자 배가 산만했어. 나보다 더 부른 배를 보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기나 해? 나를 만나면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지? 그래 놓고 뭐? 어음? 아버지가 쓰러져? 가짜는 변명 그만하고 돌아가. 그건 오해야, 정이야. 그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결혼의 조건이 처음부터 그거였어. 그 집 딸이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는데 소문나기 전에 나와 결혼시켜서 소문이 나지 않게 하는 거. 그 대가로 그 집에서 우리 회사 어음을 다 막아준 거야. 제발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죠.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그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집안을 위해 나를 버렸으니까요. 아, 그러셔? 그럼 잘 됐네. 어차피 겨우 그런 조건으로 나도 버리고 내 딸도 버린 거니까. 남의 인생 갈아먹으면서 지켜낸 건데 앞으로 쭉 그렇게 살아. 난 아직도 그 산부인과에서 당신이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말이지. 그리고 그때 난 분명히 당신에게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 둘 중 누구 하나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도 상관하지 말자고. 이제 찾아오지 마. 그 면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를 등지고 자리를 벗어났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삶을 죽은 남편의 아내로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핏줄이 당겼을까요? 서로 상관없이 살자는 저의 생각과 그의 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와의 결혼을 그렇게 막아서더니 이제 와서 다시 제 앞에 찾아오셨어요. 잘 지냈니? 경수에게 이야기 들었다. 딸아이가 있다면서? 나도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너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너의 딸을 봤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제 아빠를 빼다 닮았더구나.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 찾아오셨어요? 근무 시간이라서 시간을 오래 못 비워서 빨리 할 이야기만 하시고 돌아가세요.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분이시잖아요. 네 딸, 경수 딸이지? 그냥 봐도 누구 딸인지 알겠는걸. 너희 시댁에서는 아직도 모른다니? 그동안 감쪽같이 속여왔구나. 이제 우리 핏줄인지 알았으니 내가 챙겨야겠어. 경수 아내도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거리낄 것도 없고 말이야. 저는 전 예비 시모가 하는 말에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챙겨요? 누구 핏줄이요? 그렇게 냉정하게 밀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죽기를 기다리셨나 봐요? 그의 어머니는 두 눈을 날카롭게 뜨더니 제 앞으로 노란 서류 봉투 2개를 내밀더군요. 저는 의심쩍은 얼굴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딸아이의 유전자를 구했는지, 그 사람과 딸아이의 유전자 검사지와 다른 하나는 친자 소송 봉투였어요. 제가 그것을 들고 그대로 굳어있자 그의 어머니가 입을 여셨죠. 이미 내 딸과 경수의 친자 확인은 끝냈고 우리는 소송 준비도 끝냈다. 딸아이를 우리에게 뺏기기 싫으면 경수랑 결혼해라. 어차피 아이의 친아빠 아니니? 아이 생각해서 결혼해. 소송한다고 해도 네 형편에 우리를 이길 변호사도 제대로 못 구하잖니? 이대로 아이만 뺏길 거니? 이미 그의 어머니는 저를 협박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부잣집 사모님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까지 해서 오셨어요. 이미 저한테 선택권은 없다는 거네요. 그전에는 내가 미안하게 됐다. 그때는 상황이 좋지 못했다. 이제라도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 너도 좋게 생각해라. 경수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나도 내 손녀 보면서 살고 싶다. 정말 그 작자나 어머니나 뻔뻔한 건 유전이네요. 지우라고 돈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제가 이제 와서 댁 아들이랑 살고 싶겠어요? 빼앗기기 싫으면 결혼을 하라고요? 참나, 어떻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딸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어요. 제가 계속 결혼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정말 소송을 해서라도 딸아이를 데려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와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이어붙인 결혼 생활이 좋을 리가 없었죠. 이미 저는 그에 대한 애정이 차갑게 식어버렸고 남은 건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그를 제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가 제 옆에 다가오면 저는 제 딸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약혼녀가 낳은 그 어린 딸이 제 입안에 사탕처럼 구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제 표정 하나에도 눈치를 살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그 아이를 꽉 끌어안아 주었더니 그 아이 입에서 엄마가 와서 너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딸을 저의 큰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말이죠. 나중에 그에게 넌지시 들은 말로는 큰딸의 친엄마는 아이에게 애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거의 그가 돌보고 친엄마는 다른 남자랑 놀기 바빴다고 하네요. 그날의 사고도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오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가여운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제 입에 사탕처럼 굴어서인지 저는 제 딸보다 큰 딸을 더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된 그 사람도 두 아이에게 차별 없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의 인생도 참 기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속에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니 저도 그를 점점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여자가 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를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니 그가 예전의 그로 보이더군요. 제가 열렬히 사랑했던 첫사랑의 감정으로요. 어쩌면 그는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었던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때는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야 하니까요. 길게 돌아왔지만 다 제자리를 찾았다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을 지금의 남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도 되는 건지 하늘로 떠난 전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두 남자가 공존한 채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두 딸은 다행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공부도 꽤 잘해서 우리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렇게 둘 다 대학에 가고 성장하자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안심되었습니다. 부모 역할을 참 잘해낸 것 같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부족했던 걸까요? 큰아이에게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큰딸은 미술을 전공했기에 대학에 들어가자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큰딸이 유학을 가기 싫다고 우는 겁니다.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야? 국내에서 그림을 배우는 것보다 유럽에 가서 공부하는 게 네 커리어가 쌓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니까? 지금 다녀와야 해. 너무 늦으면 시간이 아깝잖아.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돼? 혼자는 무섭단 말이야. 엄마, 나랑 같이 가자. 응? 같이 가면 안 돼? 혼자는 싫어. 엄마랑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엄마는 여기에 있어야지. 동생도 아직 여기에 있고 아빠도 챙겨줘야 하잖아. 먼저 가 있어. 엄마가 자주 가서 너 챙겨줄게.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있는 거잖아. 그러자 큰딸은 얼굴색이 갑자기 새빨개지더니 입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말도 거의 안 하고 지내는 겁니다. 저는 딸아이가 걱정되어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아이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큰 딸아이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해도 아이는 더욱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큰 딸아이의 출국 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국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부서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려니 손과 심장이 떨려옵니다. 그날은 휴일이었어요. 가족들이 한자리에 밥을 먹고 있어도 큰 딸아이는 말없이 밥만 먹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큰 딸아이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고 다시 마음 풀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작은 딸아이는 공부할 때 단 것을 찾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초콜릿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단 것을 좋아하는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서 초콜릿을 가득 사다 놓고 내서 초콜릿 상자를 꺼내 작은 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작은 딸이 초콜릿 상자를 저에게 다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초콜릿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먹기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초콜릿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포장이 뜯긴 채 하나도 손대지 않은 초콜릿 상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딸 말대로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뜯긴 초콜릿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죠. 이거 당신이 먹어야겠는데? 알코올 들어있어서 공부하며 먹기 그렇다고 하네? 당신이라도 먹어야겠어. 이미 뜯겨 있어서 다시 넣어놓기도 그래.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초콜릿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한 개를 꺼내 먹더라고요. 제가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남편이 목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붙잡았는데 그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아무리 남편을 흔들어 봐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의 동공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조대원이 거실로 들어와서 남편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112로 신고를 하더군요. 그런데 통화하는 내용이 섬뜩했습니다.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지금 환자가 쓰러졌는데 아무래도 독극물을 섭취한 것 같습니다. 이미 환자는 사망 상태인데 아무래도 스스로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먹지 않았다는 말은 살인사건이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딸들도 놀라서 거실에 서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살펴보더니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속했습니다. 저는 어이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정황상 제가 범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초콜릿 상자를 건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구속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청산가리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저와 남편의 지문, 그리고 작은 딸의 지문이 찍혀 있는데 정황상 독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겁니다. 거기다 저와 남편은 과거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해묵은 서로의 감정이 이렇게 저를 올가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 두 딸 중에 하나가 남편을 죽인 거니까요. 작은 딸은 아무 말 하지 않는 저를 보며 경악을 하더군요. 엄마, 정말 엄마가 아빠를 죽인 거야? 왜? 그거 처음에 나 먹이려고 한 거잖아. 그럼 나도 죽이려고 한 거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저는 딸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둘 중에 누가 범인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딸은 작은 딸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 겁니다. 야, 웃기지 마. 네가 아빠 죽인 거잖아. 엄마가 평소에도 너 공부할 때 초콜릿 챙겨줬는데 왜 엄마가 범인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바보야? 네가 아빠 죽인 거지? 네가 초콜릿 안 먹고 다시 엄마한테 줘서 이렇게 된 거고 평소에도 너 아빠한테 불만 많았잖아. 엄마는 단 거 안 먹으니까 뜯어진 초콜릿을 당연히 아빠한테 가져다 줄 거 알고 있었던 거지? 순간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작은 딸은 소리를 꽥 지르며 자신은 아니라고 울었습니다. 그 소란 틈에 경찰들은 작은 딸 방에서 청산가리 가루와 초콜릿에 넣은 주사기를 발견했다면서 내미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딸이 친아빠를 죽인 것이니까요. 저는 작은 딸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네가 아빠를 죽인 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어서, 너는 잘못 없다고. 작은 딸은 정말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정말 아니야. 내가 왜 아빠를 죽여? 평소에 새아빠를 좋아하면 친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였어. 새아빠가 나한테 잘해줄 때마다 거부감이 들었지만 죽일 정도로 새아빠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 저는 당시에 작은 딸에게 친아빠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보같이 저는 전 남편이 딸아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으니 그의 딸로 남겨두는 게 그와의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이 죽었을 당시에 딸은 3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딸아이는 전 남편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가슴에 남겨두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작은 딸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새아빠가 네 진짜 친아빠라고, 네가 알던 그 친아빠는 진짜 친아빠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작은 딸에게 진실을 다 고백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제 옆에 앉아있는 큰딸아이의 손에 수갑을 채워 넣으며 살인 용의자로 구속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따님 방에서 찾은 범행에 사용했던 주사기 안쪽에서 큰 따님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잘 닦았는데 안쪽에 남아있던 것은 미처 못 닦아냈나 보더군요. 그리고 청산가리 구매 사이트에서 큰 따님의 아이디를 찾아냈습니다. 초콜릿을 구매한 것도 큰 따님이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당황해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큰딸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짓을 한 거야? 왜 아빠를,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야? 도대체 왜? 큰딸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완전한 딸이 되고 싶었어요. 동생처럼요. 동생은 두 분의 친딸이잖아요. 저도 두 분의 친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동생만 사라지면 제가 두 분의 유일한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초콜릿을 아빠가 먹을 줄은 몰랐어요. 청산가리를 넣기 편해서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주문한 건데 공부할 때는 알코올이 든 건 안 먹을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았니? 그이가 친아빠라는 것은 너희 동생에게도 말 안 한 사실인데 너는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몰라요. 틀에 찍어놓은 것처럼 웃는 게 닮았는데 모를 수가 없었죠. 할머니도 저보다 엄마가 데려온 동생을 그렇게 예뻐하는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두 분과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고 동생은 두 분의 친딸인 걸 알았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두 분의 친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주려나 하고 말이죠. 큰 딸아이는 경찰에 작은 딸이 학업 스트레스로 초콜릿에 청산가리를 타서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려고 했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큰딸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한없이 부족했나 봐요. 큰딸은 저에게 내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큰딸의 잘못이 아닌 그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은 결국 존속 살해 혐의와 작은딸의 살인 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딸도 그이가 자신의 친아빠인 걸 알고 충격을 받았는지 저를 원망하더군요. 미리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요. 그동안 아빠를 미워했다면서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한 말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새아빠에게 화내며 더럽다고 말한 게 혹시 자기 아빠의 죽음과 관련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미워했다고 하네요. 왜 자신을 이렇게 나쁜 딸로 만드냐면서 원망을 쏟아내고는 저를 남겨두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드문드문 저에게 잘 지낸다고 연락은 오지만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언젠가 마음이 진정되면 저에게 돌아오겠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자식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버렸네요. 지금은 가끔 큰딸의 교도소를 찾아가 딸을 보고는 합니다. 큰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어쩌면 그 아이에게 미리 모든 것을 말하고 마음을 다독였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마음속에 상처를 담아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 가족이 전처럼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나면서 어긋나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끊어진 인연은 이어붙이지 않았다면 모두 잘 지냈을까 하고 말이죠. 글을 쓰면서도 다시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끊어낼 인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하고 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